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돼 고향 방문이나 가족 모임 등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르면 2월 중순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발전소 관련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발전소 내용이 담긴 영상을 건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달걀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미국산을 수입하는 등 물량을 늘렸지만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일값도 들썩이고 있어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원주 주택가에서 불이 나 필리핀 국적의 할머니와 손주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설 명절을 열흘 앞두고 정부가 기존의 거리두기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설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가족은 5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예년 명절 같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받았는데 이번 설에는 지난 추석 때처럼 그런 혜택도 없습니다.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고 생활권을 지켜달라는 당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식당과 술집 등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은 백신 도입 소식까지 새로 들어왔는데 먼저 조덕현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 그대로 유지됩니다. 설 연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유지합니다. 설 연휴에도 떨어져 사는 가족은 5명 이상이 모여선 안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난 추석과 같이 징수할 예정입니다. 식당이나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도 밤 9시 이후엔 지금처럼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2.5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는 일부 해제돼 야간 스키는 허용했고 헬스장의 샤워실도 한 칸씩 띄워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연장과 영화관 방역수칙도 완화됐습니다. 다음 주말쯤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준이 될 것인지를 함께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백신 도입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 7천 도즈 약 6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정세균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코백스를 통한 것은 2, 3월에 최소 30만 명분, 상반기 최대 219만 명분이 도입되고 개별 계약분은 2월 말 들여올 예정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거리두기를 연장한 데는 전국에서 진행되는 집단 감염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의 성인 오락실과 안산의 어학원발 감염이 심각합니다. 방역당국에선 환자 수천 명이 발생하는 대유행까지 걱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어서 유지연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의 성인 오락실 입구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7일 이곳 직원이 처음 확진된 후 인근 오락실과 PC방 등으로 번져 34명이 감염됐습니다. 방문자들이 버스기사, 요양보호사 등 가족과 지인에게 전파시켜 추가 확산 우려도 커졌습니다. 관내 성인 오락실 15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경기 안산의 한 어학원에선 12일 교사가 확진된 뒤 어린이집으로 번지면서 29명이 감염되는 등 전국의 직장과 보육시설 등에서 새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양대 병원에선 4명이 추가돼 31명이 됐고 IM 선교예발 관련 확진자는 379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말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는 355명으로 닷새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재생산 지수는 유행 확산 기준점인 1에 육박하고 주말 이동량도 2주 연속 증가하는 등 방역 지표는 연일 악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은 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뒤에 다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생겨도 변이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유혜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 제약사 노바백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차례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가 있는 사람과 항체가 없는 사람 모두에게 가짜 약을 투여한 결과 같은 비율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항체가 있는 코로나19 완치자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What this basically tells us, unfortunately, is that past infection with the earlier variants of the virus in South Africa does not protect against COVID-19 illness. 반면 백신을 맞은 참가자들의 60%는 변이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를 막기 위해선 코로나에 한 번 걸렸던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And in fact, in the study, including in the South African isolate, there were essentially no hospitalizations or deaths in the vaccine group. 남아공 변이는 세계 31개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이어 메릴랜드에서도 여행력이 없는 주민이 감염됐습니다. 변이 출현이 코로나 사태를 연장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오는 2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5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는 조치가 이번 설 연휴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명절 가족 모임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오늘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가족끼리라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겁니까? 네, 코로나 이전처럼 일가 친척들이 한 집안에 대규모로 모이는 건 올 설에는 어려워졌습니다. 예.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5명이 모이면 방역수칙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예를 들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4명씩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것도 안 됩니까? 네, 물론 4명까지 모이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닙니다만 되도록 접촉을 줄이고자 하는 방역 의도엔 사실 어긋나는 것이죠. 네. 한 장소에 오전에 한 가족이 다녀가고 오후엔 다른 가족이 다녀가면 고령의 부모님에겐 사실상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가족끼리도 모이지 말라,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족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군요. 자, 승차권 예매나 성묘 방문에도 좀 제한이 있겠네요. 네, 지난 16일부터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설명절 열차 승차권 판매량은 33만 석으로 지난해의 36% 수준입니다. 예. 성묘도 금지됩니다. 서울은 다음 달 6, 7일과 설 연휴 기간 동안 실내 납골당과 묘지 5곳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짚었었는데 정세균 총리가 백신 도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까? 네, 정 총리가 당초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을 5만 명분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6만 명분이 2월 중순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백스를 통해선 아스트라제네카는 3월까지 30만 명분, 상반기엔 최대 219만 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공급 시기와 효능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약속받은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설 고비를 잘 넘기고 이 백신 도입도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폐기한 북한 원전 문건 관련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3년 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를 포함한 신경제 구상을 USB에 담아서 이걸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한기 당시 의전 비서관은 도보다리에서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발표했던 내용을 의전 비서관이 부인한 건데 자신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논란이 커질 걸 우려해서 부인부터 하고 보겠다는 건지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4분간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항기 당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발전소 내용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하면서도 건넨 장소를 부인한 건지 USB를 건넨 걸 부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판문점 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발전소 내용이 담긴 프리젠테이션 영상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또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지요. 그치? 오늘 여기서 다 얘기, 다음 기회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당시 한반도 신경제구상 책자와 영상 자료를 건넸는데 영상 자료에 발전소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고 해당 영상은 USB에 담겨 전달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발전소 자료를 건넨 사실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문제로 확산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게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또 냈습니다. 특히 남한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야당은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했던 내용이라면서 선고용 북풍 공작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윤태용 기자입니다. 김정인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따른 문 정권의 보답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은혜 대변인은 남쪽에는 원전 파괴, 북쪽에는 원전 건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법적 조치하겠다는 청와대를 향해 정말 잘 됐다며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해 제대로 조사하자고 응수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선거용 북풍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며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오늘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검찰과 함께하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추미애 법무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걸 공식화한 겁니다. 이번 주에는 윤석열 총장과 직접 만나서 간부 인사도 논의할 방침인데 윤 총장 측근들이 복귀할지 원전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심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이용구 차관 등 간부 13명과 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는 호국영령의 도움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썼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시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검찰개혁도 말씀하셨습니다. 박 장관은 설 연휴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간부 인사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인사의 규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고검 차장검사를 제외하면 검사장급 공석이 2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원전 수사팀을 원포인트로 교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권에서 원전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박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수사다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저는 답을 했습니다. 윤 총장 직무정지를 놓고 공개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던 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관심입니다. 한동훈 무혐의 처분 결재를 수차례 요청 중인 채널I 사건 수사팀이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를 결론 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 교체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야권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안을 부풀려서 문제를 키웠다면서 책임론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내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데 이낙연 대표도 150명 안팎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욱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신광열, 성창호, 조희연 현직 부장판사 3명이 항소심 판결에서도 무죄로 결론나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2018년 2월 대법원이 특별조사단까지 꾸려 3차례나 조사했음에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상고법원 입법추진 방안 문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사조직 정치조직화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내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낙연 대표와 정의당 등 범여권의 과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입니까? 바로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최광욱 대표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과거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정작 재판에선 넘치는 증거에도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조 전 장관이 기다리겠다고 했던 법원의 시간에 맞췄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장관 후보자 시절 검찰의 수사로 진실을 밝히겠다던 조국 전 장관. 검찰의 수사로 의혹이 커져가자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0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의 시간은 가고 법원의 시간이 왔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법원의 시간.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이 입시 과정에서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딸이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을 했다는 조국 전 장관의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스펙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위법하게 기소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죠. 무죄를 자신하던 최 대표는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는 2심에서도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이렇듯 법원의 시간은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주변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촌 조카 항소심 직후에 조 씨의 범죄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만 발췌해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입시 비리 등 유죄 판단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허위 스펙으로 입학했던 조 전 장관 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의사 면허를 따고 대형 병원 인턴을 지원하고 있죠. 입학을 취소하고 의사 면허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유은혜 부총리와 대학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일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 탓과 법원 탓에 몰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한 거다. 이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로 이루어져 왔는데 검찰의 시간과 법원의 시간을 지나 책임의 시간은 언제 올까요?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달걀 한 판 가격이 이제 7,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급등한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수입도 하고 물량도 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과일값도 들썩이고 있어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달걀 코너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특가 행사를 하는 달걀 판매대는 손님들이 몰리면서 아예 텅 비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세일할 적에를 많이 살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지난 29일 달걀 한 판의 소비자 가격은 7,350원으로 3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 급등한 가격입니다. 달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5만 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달걀 60여 톤을 직접 공수했지만 달걀 대란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AI 확산으로 살처분된 산란계만 1,165만여 마리에 달해 당분간 달걀값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과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과값은 지난해에 비해 60%, 배도 40% 이상 올랐습니다. 가을철 긴 장마라든지 태풍이 있었어가지고 저장량이 아무래도 조금 적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정부는 설 성수품 물량을 대량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는 이래저래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최대 10년까지 저렴하게 세를 줘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받고 이런 임대기간 같은 의무는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물론 규정을 어긴 사람도 문제지만 부동산 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이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선웅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2017년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8년 동안 임대해야 하는 장기 임대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이 오르자 2년 6개월 만에 팔아 4억 원가량을 남겼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60대 B씨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본인이 살다가 주변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임대주택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3,600여 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와 세제 혜택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는 임대료 5% 징액 제한 등이 지켜지는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임대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때 안정적인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장려했지만 등록 임대주택은 공적 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통로로 변질됐다며 각종 혜택을 축소했고 심지어 아파트 임대 등록은 폐지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나 필리핀 국적의 할머니와 손주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고 주택은 불에 타 건물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이 집안에 있는 석유난로에서 시작돼 주변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주택 4채를 태우고 꺼졌습니다. 우박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나서 깼는데 조금 소리가 막 나요. 사람 소리가. 그래서 나와보니까 벌써 이미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고 있더라고요. 이 불로 이웃집에 살던 필리핀 국적 73살 A씨와 9살 손녀, 7살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남매의 엄마인 필리핀 국적 32살 B씨 등 2명은 다쳤습니다. 아이들을 구하려고 나선 이웃 주민들은 빠르게 번지는 불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둘이서 저 창문 옆에 저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가면서 애를 꺼내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불 끼려고 그 유독가스가 확 나오더라는 거야. B씨는 10여 년 전 한국으로 넘어와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 양육을 위해 지난해 필리핀에 있던 모친을 한국으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국가수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찌그러진 화물차가 견인차 크레인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북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3.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충격당한 3차로선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갯바위에 쓰러진 남성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소방 헬기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어제 오후 3시 16분쯤 부산 사하구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갯바위로 내려가던 60대 남성이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머리와 골반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밭을 다 잡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힘이 빠져갖고 한 10m 정도 굴러 떨어지신 것 같아요. 오늘 오전 6시 반쯤 경북 포항의 한 해변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파도에 쓸려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해경은 운전자가 해초를 채취하기 위해 해변에 차를 세워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유기견들이 야생 생활을 하면서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자체가 이 들개를 잡으면 최대 50만 원을 주겠다며 포획을 장려하고 나섰는데요. 사람 안전이 우선이다, 동물권 침해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도일 기자입니다. 들개무리가 보호망을 물어뜯고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송아지가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다음 날 결국 4마리가 폐사된 채 발견됐습니다. 고양이 1마리가 차 밑으로 숨자 이를 쫓던 들개가 차량을 물어뜯어 흠집을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들개 피해가 속출하자 서울과 인천에선 1마리에 최대 50만 원의 포획 장려금을 내걸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재작년엔 100여 마리, 지난해엔 200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유기견들하고 똑같이 공고 기간 지난 다음에 그 10일 이상 넘어가면 안락사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동물보호단체는 동물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포상금을 걸어서 잡는 방식이 결코 인도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히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들개들이 자주 나와요.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주신다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돈을 목적으로 좀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넘쳐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올해도 예산을 배정해서 들개를 포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에서 안철수 대표와 별도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 제안은 결과적으로 안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건지 박경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출마 일성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양 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각 당이 경선이 진행 중인 만큼 제3지대 후보들끼리 별도의 단일화 경선을 하자는 겁니다. 안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내주 수요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안 대표의 2월 입당 문제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한 걸 지켜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야권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잘 살펴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에선 지지층이 겹치는 두 사람의 선 단일화가 나쁠 게 없다는 기류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금태섭 3명이 단일화 경선을 할 경우 금 전 의원이 안 대표의 표를 잠식할 수 있었는데 그런 위험이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범야권 단일화 방안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단일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한미 정상간 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이미 사흘 전 통화한 것과도 차이가 있고 과거 정부에 비해서도 늦은 편입니다. 한중 정상이 먼저 통화한 게 영향을 주었다는 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과 다르게 보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은석 기자입니다.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와의 공조를 자신했지만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취임 열흘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통화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엔 같은 날 한일 정상과 각각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틀 간격으로 한일 정상과 통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일 정상통화 사흘이 지나도록 한미 정상통화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를 인도태평양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쿼드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중 정상 간 통화가 먼저 이뤄진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탄핵 허용, 사면 악몽 탓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모습인데 네. 이 이제 판사 탄핵 뒷이야기를 취재한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28일에 민주당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 방침을 공식화했을 때 영상을 보시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 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를 허용한다. 예. 그러니까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 의원들의 제안을 지도부가 막지 않겠다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한다.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하든 말든 지도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어쨌든 뭐 역풍 우려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도 반대했었다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예. 결국에는 이제 강성 친문의 뜻을 꺾지 못한 거죠. 그런 셈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해 일부 의원들이 이 판사 탄핵을 거론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입장들을 근거와 함께 경청할 단계이지 이것이 뭐 민주당이 덥석 법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네, 또 이탄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에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이 100명 넘는 의원들이 탄핵 추진 제안에 동의하고 또 차기 당권 주자들과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 우상호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지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연초 사면론을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은 이낙연 대표로서는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허용, 인정이라는 이 어정쩡한 말로 탄핵을 진행시킨 겁니다. 예.
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친문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펴지 못한다. 네. 뭐 그런 경우가 또 잦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도자로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결국엔 또 비슷한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게다가 이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날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최강욱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날이었습니다. 예.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 대표로서는 또다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먹혀들지는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 탄핵 대상인 임성근 판사가 2월 말 퇴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결과적으로 되지도 않을 걸 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이 다름 아닌 민주당 내 한 법률 전문가가 이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내놓은 전망이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 아직까지 좀 변수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탄핵 허용, 사면 악몽 탓의 느낌표는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로 하겠습니다. 예. 이 법무장관이 된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예산심사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서 이 논란이 됐던 말이죠. 이 여당이 사법부를 권력의 신여쯤으로 보는 건 아닌지 싶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 우려가 커진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무보직자 1,500명 두고 시청료 인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KBS가 시청료를 이제 53% 올리는 안을 이제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네. 무보직자가 1,500명이나 된다. 예. 예. 이 무보직자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고위직이지만 예를 들어 부장, 국장 이런 어떤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이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부산 발언이었습니다. 이 부산 시민들이 조중동 또 TV조선 등을 너무 많이 보셔서 한심스럽다고 한 데 대해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심하다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당의 방송 KBS를 보세요라고 꼬집은 건데요. 예. 김 의원은 이 KBS 직원 60%가 연봉 1억 원 이상, 또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053명이 무보직이라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7일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KBS가 해명을 내놓았던데 숫자가 좀 달랐죠? 그렇습니다. 이 KBS는 김 의원 주장을 반박하면서 실제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기준으로 46.4%고 무보직자도 1,500여 명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86 아시안게임 또 88 서울올림픽 때 이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하면서 억대 연봉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KBS는 억대 연봉자가 직원 2명 중에 이 1명꼴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기가 찬다, 또 60%나 46%나 그게 그거 아니냐, 또 억대 연봉인데 무보직자가 1,500명인 게 정상적인 조직이냐 같은 이 부정적인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뭐 KBS 설명을 뭐 수용한다고 해도 이 1,500명이나 되는 무보직자를 그대로 두고 시청료를 올리겠다. 돈을 내는 건 국민인데 그런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KBS는 재난 주간 방송사지만 2019년에 이 강원도 대형 산불이 왔을 때 제대로 특보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예. 또 지난해 조국 사태 때에도 유시민 이사장의 말 한마디에 기존 법조팀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등 정권의 외풍에도 쉽게 흔들렸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결국 오보로 드러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실제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하게 데스킹 과정의 실수였습니다. 뭐 저것들 뿐이겠습니까? 예. 뭐 특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인데 기업들도 이익을 이제 공유하자는 판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무보직자 1,500명 두고 시청료 인상의 느낌표는 억소리 나는 국민의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연봉만 억소리 나는 게 아니라 적자 폭도 엄청납니다. 참고로 KBS의 2019년 사업 적자가 759억 원이고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KBS 모토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인데 선진국의 공영방송처럼 국민의 자랑이 된다면 5천 원이 아니라 10,000원도 못 내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예.
남미 브라질에서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변이 유행에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해안가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도 없이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의 해변. 파라솔이 빽빽하게 늘어섰고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연일 6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도 거리두기도 없습니다. Tudo vai ter variante para o resto da vida e a gente vai ficar dentro de casa apavorado, trancado, porque tem uma variante? Não sei. Não.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북부 지역은 딴판입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실 병상이 모자랍니다. Doctor says we've got 15 patients and there's 2 beds. It's difficult to say that we choose who lives and who dies, but we do try and save the ones with the best chance to live. 의료용 산소마저 부족해 환자들이 방치되는 등 공공 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the government is quickly building these so-called vertical graves. They're basically coffin-sized sections that will stack on top of one another. 북부 아마조나스주에서 발견된 변이가 60일 안에 전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인접한 2개 주에선 내일부터 봉쇄 조치가 시행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프로야구 양현종 선수가 소속팀 기아와 결별하고 미국 프로야구 진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너리그라도 뛰겠다는 각오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2007년 기아에 입단해 14시즌 동안 이적 없이 에이스로 활약했던 양현종이 구단과의 FA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감하고 메이저리그 진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구단을 방문해 의사를 밝혔고 오늘 훈련장의 개인짐을 모두 뺐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 자완 에이스의 미국 진출 선언과 맞물려 일본 대표팀의 간판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는 뉴욕 양키스 생활을 접고 일본 리그 역대 최고 연봉 96억 원의 라쿠텐으로 돌아왔습니다. 北京オリンピック、出ましたけど悔しい思いして終わっているので、自国開催ですし、金メダル取りた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 현대건설 외국인 선수 루소의 호쾌한 스파이크. 여자 배구 최하위 현대건설이 김연경이 버틴 선두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대2로 꺾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호주 오픈이 코로나19 위험에도 하루 최대 3만 명의 관중을 입장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멜버른은 지난해 111일간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던 곳입니다. 개막은 오는 8일입니다. 현재 1,2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입국을 마치고 격리 생활 중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아침 일찍 간 조문에서 꺽꺽 소리를 감추기 힘든 눈물이 나왔다. 그분과 얽힌 삶의 역사 때문인 것도 같고 기막힌 아이러니에 절망해서인 것도 같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의 빈소를 찾은 후에 쓴 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권인숙 의원은 35년 전 부천경찰서 성고문 피해자입니다. 성이라는 단어조차 남사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던 그 시절 20살 간 넘은 권 의원을 변호해 준 이가 바로 박원순 전 시장이었습니다. 오랜 믿음이 무너지는 그 배신감 앞에 권 의원 본인도 기가 막혔겠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 인연만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이라고 하나요? 예, 시장님과의 인연 뭐 그런 것들이 작동을 이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그녀는 또다시 절절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마치 남의 일처럼 충격과 경악이라고 비판한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이름 석자 앞에 성고문 피해자가 붙는 굴곡진 삶이었지만 여성 인권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에 이어 오거돈, 박원순 사태까지 계속되는 성추문에도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는 당의 모습에 권 의원은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은 듯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겪었을 사실 특정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자식 같은 일하고. 박 전 시장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서울 전역에 내걸렸고 일부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관노와 꽃뱀에 비유하면서 살인죄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무공천 당원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서울 부산시장 공천을 당연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청와대에 걸려있다는 춘풍추상의 걸개가 다시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절규합니다. 우리 박 시장이라고 말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의당을 몰아세우는 민주당의 핀잔.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의 상처를 먼저 생각했다면 쉽게 입을 떼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북송, 정치인인 사마광의 일화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동네에서 한 아이가 큰 물독에 빠졌는데 어른들은 사다리와 밧줄을 가져오라며 야단법석만 떨었다고 합니다. 그때 7살 사마광이 돌로 물독을 깨트려서 아이를 살렸다고 하죠.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파옹구우, 아깝더라도 작은 것을 깨트려 큰 것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외쳤던 여성 인권이라는 대의가 내 편 감싸기라는 소리에 묻혀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권인숙 의원이 겪었던 피해를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건 아니었는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권인숙의 참담함이었습니다. 오늘 밤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비는 중부와 호남 쪽으로 점차 확대가 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남부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의 경우 최고 3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아주 적은 양이 오겠습니다. 비 자체보다는 내일 아침 출근길 젖은 도로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해소되겠지만요. 그 이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날은 3월의 중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9도,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1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